자, 요번에 볼 곳은 이제 중국 관내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중국 관내는 이제 보통 산해관 이남 지역을 얘기하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상동반도 있으면 여기 산해관 있잖아요. 그래서 산해관을 중심으로 만리장성이 있는데 산해관 남쪽 지역 여기를 중국 관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 대표적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신한혁명당은 앞에서 얘기한 복벽주의 단체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대동 단계 선언 이후에 그 당시 공화주의 단체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신한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신한 청년단은 상해에서 결성된 단체인데 주로 인제 뭐 그 여운형이라든지 문희평, 정인보, 신규식, 신채호 등 이 동제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이제 한국사에서 나온 게 파리 강화의 때 김규식을 파견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후에 요때 파리위원부를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한 청년대 업적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임시정부의 업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책마다 좀 다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밑에 신한청년단 있고 그리고 거기에 파리위원부가 설치됐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미주 지역은 크게 인제 뭐 하와이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안창호가 공립협회를 설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뭐 인제 신민회 그다음에 한인협성회의 이런 이제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이제 박용만이 한인 소년병 학교를 이제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미주 지역에 이렇게 여러 그 한인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한인 단체들이 하나로 합쳐진 사건이 발생돼요. 예전에 설명했던 장인환이나 정명훈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이때 하와이 교민들과 본토 고민 간의 어떤 연합해서 이제 성립된 것이 1910 년에 대한인 군민회죠. 이 대한인 군민회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대한인 군민회가 인제 그 뭐냐면 기가 관련된 신문이 신한민국 신한민보거든요. 이 신한민보가 대한인 군민회의 신문이에요. 거기에 가정부를 수입하자. 가정부라는 것은 임시정부죠. 그리고 이제 가정부를 수입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봉화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는 임시정부 수입 그다음에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본부는 어디에 있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부로서 인제 뭐냐면 크게 이제 북미 지방초회, 하와이, 시베리아, 안주 지역 이렇게 인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 기관을 역할했다는 거. 중추 기관의 전개에 큰 기여를 했고요. 다시 할게요. 제가 말이 좀 안 나오네 지금. 예.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 기관으로서 활동했다. 그다음에 간도나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줬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제일 잘 살았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자금이 상당히 많은 국가예요. 자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제 미국에 살았던 그 한인들이 돈 자기가 번 돈 중에 일부를 대한민 국민의 기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금이 많았던 그 단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독립운동에서 돈줄 역할을 했던 단체예요, 이 단체가. 그래 가지고 인제 간도라든지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을 크게 지원을 해 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한흥동의 건설에 대한민 국민의 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도 인물은 이제 박용만, 안창호, 이승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박용만하고 이승만인데 박용만하고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승만이 인제 하와이에 있다가 박용만이 예전에 자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박용만을 인제 뭐냐면 어 오라고 했죠. 그래서 네브라스카 주에서 이 박용만이 들어와서 이승만과 같이 합류해서 인제 활동하게 되는데
처음엔 사이가 좋았는데 노선 갈등 때문에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외교 독립론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그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무장 투쟁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그 농장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키고 그 밤에는 인제 뭐냐면 군사 훈련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하고 박용만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나중에 인제 이승만이 박용만을 미국 당국에 고발을 하죠. 박용만이 인제 일본 하몬 하와이에 있는 일본 함흥선을 공격한다. 그래 가지고 박용만이 쫓겨나요. 예.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인제 이승만이 대한민국민의 어떤 걸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이 대한민국민을 자극하면서 대한민국민의 자금이 이승만한테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세계 이제 독립운동할 때 곳곳에서 불려서 얼굴마담이나 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얘가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민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제 신한민부에 실려 있는 가정보호 관련된 내용이죠. 예. 대한민 국민회가 이제 가정보호를 이제 주장했는데 가정보 수립에 이건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했는데 이때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그 바탕이 됐던 정치적인 지향은 공화주의죠.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대한인 국민회는 대한인 자치기관 사설에서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합쳐서 대한민족의 관체를 공고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 그 임시정부 수립함으로써 급성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 국민주의라는 것은 이제 왕정이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왕조 국가인 대한제국의 멸망을 인정하고 국민회를 멸망한 조선 왕조를 대신해서 국민회를 아니라 국민회가 하죠. 예. 못하네요. 국민회가 멸망한 조선 왕조를 대신해서 상권 분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로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자, 이를 위해 대한민 국민회는 그 당시 해외 한인을 총괄한 단체로 구성하기 위해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지방 총회를 인제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중앙 총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지방 총회들이 인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북아메리카,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등 각 지방 총회에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중앙총회를 설치했다. 그 중앙총회의장은 안창호가 맡았고요. 대한인 국민회는 만주 지역을 하령동 등 독립운동 건설에 자금을 내는 등 해외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한인 국민회를 주도한 안창호는 1917년 임시정부 수립 오픈한 대동당교서로 참여했다. 초창기 때는 이 안창호가 주도했는데 그 주도권이 나중에 이승만한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흥사단. 이 흥사단은 그 안창호가 이제 LA에서 조직한 기독교인을 중심한 이제 조직인데 주로 군인 양성과 외교 활동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무실 역행, 참되고 그다음에 실속 있도록 심서 실행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교민들 교화하고 동강잡지를 발행하고 국내에 또 따로 수양 동호회를 설립을 했죠. 예. 그 후에 인제 뭐냐면 그 동호회로 개칭돼서 나중에 흥사단으로 통합되는데 국내에 이제 수양 동호회 만들고 나서 그 수양 동호회가 탄압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예 뭐냐면 흥사단으로 통합되죠. 이 흥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학로 가 보시면 흥사단 건물 있고 뭐 국도 대장정 그 행사도 하더라고요, 매년마다요. 자, 그래서 이제 흥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대조선 국민단이라는 게 있어요. 대조선 국민단. 이거는 이제 박용만이 이제 조직을 건 거죠. 박용만에 대해서 좀 약간 보면요. 잠깐만요. 자, 박용만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박용만은 이제 그 이승만과 함께 이승만이죠.
자,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 국민회 조직에서 이제 미국 조직하여 그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그는 이제 그 국민 개병설을 주장했다. 자,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군인을 양성하여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자, 이는 외교를 통해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용만은 하와이에 국민 군단을 조직하였다. 장소는 오야후 섬 가오이 지방에 있는 그 아우마누 농장이었으며, 안홍구와 박종수가 파인애플 농장을 기부하고 하와이에서 농사를 짓던 이민층 등이 금전을 납부하고 군단을 설립했다. 군제는 미국 군제를 따랐으며 총은 목총을 대신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총을 소유하는 건 당연한데, 허용하지만 집단이 이제 뭐냐면 총을 소유하는 거는 이거는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집단이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단체도 해 갖고 총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총 대신에 목총을 가지고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군사 훈련을 이제 실시해서 군사를 양성했고요. 그리고 인제 국민군단을 조직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근데 아까 했지만 박용만하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서로 이제 갈등이 안 좋잖아요. 처음에는 이승만하고 박용만 되게 친했어요. 원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인제 박용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브라스카에 있다가 이승만이 부르니까 이제 달려와서 하와이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이때 인제 그 대립이 있고 그 갈등을 빚기다가 결국에 박용만이 쫓겨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다음 의용훈련대나 멕시코의 숙문학교인데 여기도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인제 뭐 군사단체를 보면 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든지 의용훈련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동아동맹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유학학우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 갖고 28 독립운동의 어떤 기반이 되죠. 예. 자, 28 독립운동 그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28 독립운동 서 그를 이제 기반이 됐고요. 예. 28 독립운동 선언을 하게 되죠. 운동 선언인데, 자, 그럼 3.1 운동을 보겠습니다. 3.1 운동은 약간 이제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임용 시험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뭐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는 여기 자주 언급되는데, 의외로 이제 그 뭐냐면 임용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니까 좀 자세히 좀 보긴 하죠. 자, 사회 운동은 이제 국외적인 배경과 국내적 배경, 이렇게 두 개 이제 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대외적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적인 배경하고 대외적 배경인데, 먼저 국외에서 인제 그렇게 시작됐던 것을 국내에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3.1 운동이. 자, 일단은 인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죠.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인제 14개조 내용을 이제 하면서 식민지의 주권 문제에 결정하는 게 있어서 그 이 문제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주권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장래 그 주권을 결정하게 된 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같은 비중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주권은 그 주민의 위산을 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이런 민족 자결주의는 주로 패전국 식민지에게 적용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일본 같은 승전국 식민지였던 조선이나, 아니면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반식민지가 됐던 뭐 중국이나, 그게 이게 큰 영향을 줬던 거죠. 자, 하여튼 요게 자극을 받아서 그 당시 신한청년단의 김구식이 그 네, 파리 강화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수도 이 파견 준비를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저질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대표 파견할 걸 했지만, 미국이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 갖고 뭐냐 일 미국 이승만이 밖으로 나가는 걸 여건을 발행을 안 해 줬죠, 이승만한테. 자, 그 외에도 독일혁명은 인제 그 당시 이제 이 1차 세계 끝난 직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이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 피압박 민족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특히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당시 카란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그 소비에트 정부의 카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제 예전에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영토나 이권들을 중국한테 무조건 돌려주겠다. 이렇게 인제 선언을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그다음에 인제 신해혁명 이후에 전개됐던 중국의 근대 민주운동은 중국의 근대 민족운동은 한국인들 근대 민족 의식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신안청년단 활동 관련된 내용 여기 있죠. 여기 중복돼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동단결 선언이 있는데 이때 인제 그 3.1 운동 하기 전에 그 3.1 운동에 영향을 줬던 선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볼게 대동단결 선언, 그다음에 무호 독립 선언, 이팔 독립 선언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예. 세 개의 독립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이 이팔 독립 선언이죠. 이팔 독립 선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약간 심화교류해서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대동단결 선언은 상해에서 발표했죠. 이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이렇게 인제 해서 참여해서 했는데 요걸 이제 기반을 마련했던 기초를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조성환이라는 사람이야. 조성환.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대동단결 선언 그 밑에 있어요. 융의항제. 융의항제라는 것은 이제 순종이죠. 순종이 포기한 8월 29일. 이거는 항일 병탈 국치이죠. 그래서 인제 3월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결성한 8월 29일이다. 그러니까 융의항제가 주권을 포기했잖아. 근데 그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국민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지라는 것은 인제 여기 국민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외형적 형태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주권 불면론이죠. 일본에 의해서 국가라는 것이 망해도 결국엔 주권은 국가 독립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다. 그리고 이 주권이라는 것은 인제 앞에서 융의항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 거죠? 국민한테 했다. 그 국민 주권설을 주장하죠. 자, 그리고 우리 동지는 인제 완전한 상속자이니 황제권 소멸때가 곧 민권의 발생이고 구한국의 체면이 나는 곧 신한국의 체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신한국이라는 것은 공화국이죠. 그 구한국이라는 건 왕정이잖아요.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인제 그 대동단결 선언을 인제 공표했던 그 단체가 그 당시 신한혁명당이었잖아요. 이 신한혁명당이 복벽주의 단체였는데 인제 공화주의 단체로 전환됐다는 거야.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나와서 본 게 뭐냐 임시정부 주장도 인제 하죠. "봉화주의에 입각해서 임시정부도 수립하자." 자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최초 통합을 시도했고 또 민족유일당도 인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 유일무이한 민족의 대표기구를 세우자라는 것이 대동단결 선언의 주 내용이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대한인 국민회에서 주장한 가정부 제안이 여기에 연결돼서 임시정부 수립과 또 인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무호독립선언이거든요. 무호독립선언. 자, 무호독립선언은 인제 중강당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언했던 그 선언이에요. 좀 알려지기 좀 안 알려지긴 했지만 1918 년에 선언했죠. 그래서 18 년이 무호년이기 때문에 그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고요. 또는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 밑에 보면 "우리 대한 동족남매와 온 세계 우리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우리의 평등한 복리를 우리 자손의 여민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하는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인제 그 만주 길림에서 인제 선포했고요.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제 뭐냐면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만주의 군수 독립단체를 단합시켜 무장 항일 투쟁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뒤에 이제 중강당을 결성한 북로 공정서군이나 등등에 이제 영향을 줬고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 큰 이제 승리를 불러일으키죠. 예.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중국 전역 그러니까 만주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에 있고 연해주 일대 미주 지역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족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관련돼서 잠깐 이제 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요 무호 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 영향 관련된 내용이 게 인데, 자, 이 독립선언서는 만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대한독립 그 대표 39인 중에 박은식, 신채호, 김규식을 대표하여 중국 전역의 이동희, 이봉영 등을 대표하여 서련 대표하여 그 소련 연해주 일대 방용만, 안창호, 이승만 등을 대표하여 여러 단체들이 인제 뭔가 여기 보면 이삼도뿐만 아니라 요삼도 그다음에 유삼도 하여 민주 지역을 미주 지역을 포괄하는 범민족 대표성을 확보한 최초의 대한독립선언서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모호 독립선언은 대종교의 중심이 된 것이었으나 당시 한민족 전체의 대항쟁 선언이요 한민족 전체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만주 독립투쟁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팔 독립선언을 보겠습니다. 자, 이팔 독립선언은 그 당시 일본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선언했던 건데 그 중심 기구가 조선청년 독립단이야. 이게 일종의 비밀 결사죠. 그래서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때 뭐 채용팔 이강수라고 하는데 초안은 이강수가 인제 뭐냐면 만들었죠. 원래 이강수는 나중에 인제 친일파가 변절되긴 하지만 초창기 때는 20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3.1 독립선언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기도 하고 또 3.1 독립운동선언서보다도 강경하게 일제의 침략을 고발하고 독립을 위해서 최후의 희생까지 투쟁을 하자.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는 그 당시 국내에 알려져 3.1 독립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자, 근데 이것도 인제 뭐냐면 좀 약간 외교 독립론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인제 일본 의회에 청원하는 형식으로 인제 제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민족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설득을 하면 일본도 그걸 들어줄 것이라는 뭔가 약간 인제 망상? 망상에 인제 뭐냐면 기초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곧바로 일본 경찰에 제의를 받죠. 예. 자, 하여튼 이팔 독립선언서는 후에 국내에 알려져서 3.1 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있죠. 952 번. 예. 자, 한국 근현대에서 인제 그 7차 교과서 천주교육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비밀 결사 단체인 그 조선청년 독립단을 조직한 뒤 민족대학 설 민족대의 소집 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도쿄의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열고 이를 발표했다. 자, 이것이 국내 민족 지도자 학생체계에 알려져 독립시위 항쟁을 구체화시켰으며 국내 3.1운동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자, 있고 이게 이제 탐구학생 한국사의 내용이고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예. 28 독립선언은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동하였다. 자, 이들은 윌슨의 민족자유주의 지청에 자극받아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한일 유학생 대회를 열고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채용팔이죠. 이 채팔룡이었는데 이게 채용팔이에요. 예. 자, 채용팔이 대표 나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 나가 이강수가 작성한 선언서와 결의문 낭독, 만장일치를 가결하여 자유의 이제 그 일본 의회 청원서를 제출하다가 일본 경찰에 제지하여 실패했다. 자, 조선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라. 시작되는 이팔 독립선언은 복장 국내 민족 지도자 학생들에게 알려져 3.1 운동을 일으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무호 독립선언, 이팔 독립선언, 3.1 운동 등등 있는데 요게 이제 무호 독립선언은 2천만 형제들이여 의 이 이팔 독립선언은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돼 5등의 자아 이게 3.1 운동이고요.
앞글자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3.1 운동 관련된 내용에서 요거 사지선단 객관식 기출문제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긴 했거든요. 예.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요게 인제 그 대외적 배경이라면 대내적 배경을 좀 볼게요. 대내적 배경은 뭐 그렇게 볼 건 없는데 요중에 좀 볼 게 뭐냐 고종의 독살설이에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고종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어 대한인 대한강복회인가요? 네. 신한혁명당이다. 말하자면 예. 고종이 그 당시 신한혁명당하고 연결돼 갖고 망명 가려고 했던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이제 일제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잘 뭐냐면 따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는 또 뭐냐 고종이 의병운동 지원해 주고 또 독립운동 세력의 어떤 상징적 구심점 입장을 대 그 되고 있기 때문에 고종을 죽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일종의 가설인데 또 고종 독사설의 그 가설인데 그래서 일본 입장을 때 고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종을 신하들에게 시켜 가지고 뭐냐면 죽였다는 거죠. 고종에게 이제 뭐냐면 그 독약을 넣은 그 식혜를 넣어서 또 커피를 넣어 가지고 고종을 먹였는데 고종이 그걸 먹고 나서 뭐냐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윤치호 일기에 나오거든요. 윤치호가 일제 강점기 때 영어로 뭐냐면 일기를 썼어. 어. 그래서 인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윤치호가 인제 그 보니까 고종 시체가 독살 함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독살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나 입이나 눈에 막 출혈이 일어나는데 고종 시체가 이제 보니까 거기에 그 출혈이 많다는 거죠. 눈이나 입이나 이런 곳에. 그리고 고종이 자기 아들 순종보다 건강했어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냐면 식혜를 먹고 그 뭐냐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윤치호 일기에 보면 일제가 고종이 먹는 식혜에 어 동료를 시켜서 비소를 타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것이 이제 민중들이 알려지면서 이 분노를 인제 뭐냐면 민중의 분노를 인제 고조시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축적된 국내 독립 역량 예 독립운동 같은 이런 활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에 반발.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뭐 농민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동도 있었고 전 국민적으로 인제 뭐냐면 일제에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1 운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계각층에서 뭐냐면 참가하게 돼. 그래서 억눌렸던 이제 일제에 대한 어떤 반발이 어 누적돼서 각계각층이 결집해서 참여했던 것이 3.1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1 운동의 이제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크게 3.1 운동의 전개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요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 자 3.1 운동의 초창기 때 주도 세력은 민족 대표인들이야. 그 민족 대표 33 인이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제 뭐에 입각해서 인제 하냐면 외교론에 입각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인제 독립 청원서를 만들고 의견서를 만들어서 파리 강화의 윌슨에게 전달해 주면 또 일본 정부에 또 거기 이제 독립을 건의를 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문명국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무슨 망상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 시위를 개최하고 뭔가 이제 청원서를 넣어서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인제 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인제 33 명이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참여해 갖고 요 위에 있는 3.1 운동 이 선언서를 이제 작성하죠. 이걸 이제 최남선이 이제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앞에 내용 보면 "5 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임을 선포한다." 여기 있잖아요.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주로 천도교 측에서 인제 뭐냐면 주도를 했고요. 이제 독립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그다음에 비폭력 3대 원칙을 참여하고 다른 종교와 연결을 모색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민족 대연합 전선이 구성됐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림들은 참여가 미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남선이 공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공약 3 장은 항용호가 인제 작성되고요. 33 인이 이제 서명을 하고 했다.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은 외교론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요게 이제 뭐 최남선을 비롯해서 인제 그 민족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상당수가
친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작성하고 나서 어디에서 공포했냐면 태화관에서 낭독을 했어요. 이 태화관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왕실 요리사들이 나와 가지고 만든 그 요리 어 그러니까 음식점이라 보시면 돼요. 음식점이기도 하고 뭐 기생도 같이 있고 그런 곳인데 술 마시면서 인제 음식도 먹고 기생 끼면서 놀았던 곳이 태화관이라고 보시면 돼. 태화관에서 인제 33 명이 낭독하고 나서 원래 계획은 탑골공원에서 또 뭐냐면 그걸 발표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화관에서 먼저 낭독하고 나서 가서 이제 탑골공원에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나서 탑골공원 안 가요. 어 탑골공원. 왜냐하면 이제 탑골공원 가서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위가 격렬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낭독하고 나서 그 당시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낭독했으니 잡아가라." 그래서 자진 투옥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낭독하고 거기서 끝내 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33 인이 욕을 얻어먹죠. 그래서 부는 33 인이 집혔지만 실제 행동은 누가 했냐면 탑골공원에 있는 학생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2 단계를 보겠습니다. 예. 자 2 단계 보면 이제 탑골 공원에 있었던 학생들이 33 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인제 뭐냐면 안 되겠다 해 갖고 그냥 탑골 공원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을 하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 간의 철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인제 뭐냐면 서울에서 낭독한 것이 도시로 도시돼 갖고 해서 철도를 통해서 인제 널리 인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전국의 도시가 확산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인이나 노동자가 참여하게 되죠. 자 그리고 3 단계는 이제 뭐냐면 농촌 지역까지 확장된 단계거든요. 농촌 지역까지는 이제 근데 이때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죠. 처음에는 2 단계까지는 비폭력이었죠, 도시 지역까지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폭력 시위로 바뀌게 돼. 그동안 인제 억눌렸던 게 있잖아요. 농민들이 이제 1910 년대 일제 강압적인 농업 정책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갖고 사회운동이 확산되면서 농촌까지 확산되면서 말이 아니라 인제는 폭동이 일으키죠. 그래 갖고 그 당시 면사무소, 혁명주재소, 친일지주들 공격을 하게 돼요, 이때. 예. 그리고 이제 4 단계는 인제 어떻게 나오냐면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지에 인제 이렇게 확산됐다.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교과서나 이런 데 있고 심화도 이제 참조를 해 주시고요. 3 단계 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관순이죠. 예. 여기 잠깐. 음. 그래서 유관순 활동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폭력투쟁이 전개됐다는 거. 예. 그다음 밑에 4 단계 보면 만주 지역하고 인제 노령 간도 지역의 이제 활동 내용들이 인제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제 이때 또 유림단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유림단 사건은 인제 뭐냐 파리 장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1 운동 이후에요. 3.1 운동 이후에 호서 유림 김봉관과 영남 유리였던 각종성, 김창순 등 유림 대표들이 137 명이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장문의 서한을 파리 강화이에 간 김규식에게 보내려다가 일본에게 발각된 사건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인제 이 유림단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전척사 운동의 인식 변화야. 예전에는 하와 이를 구분했는데 만국공법에 위반했다. 일본의 침략을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일제가 인제 그 당시 대규모 탄압 사건이 일으켰는데 그때 인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제한림 학살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제 일제의 어떤 탄압이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졌어. 국제 여론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인제 제한이 학살 사건으로 해서 국제 여론의 반발과 한국의 저항을 야기시켰다. 예. 요거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919년 4월 15일 날 일본 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경기도 하성군 제암리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했다. 자,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 사격을 명령했다. 자, 이와 같은 학살을 저지른 일제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당시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어, 그 모두 불에 다 죽었다. 어. 자, 이때 교회당 안에 죽은 사람은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은 6명이었다. 자,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인근의 교회 건물과 민가 35도를 불을 질러 또다시 살상에 내렸다. 자, 이렇게 살상 장면을 그걸 누가 촬영했냐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촬영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 뉴스에 이제 보도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일본에 이제 비난이 막 쏟아지게 돼. 일본이 막 선전했죠. 일제가 이제 통치한 그 한국은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한국인들 만족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 진압 과정에서 재해와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밝혀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가 했던 것이 문화 통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3.1운동 시에 이제 투옥자의 직업별 분포들 보면 여기 보면 농민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물론 농민의 이제 인구 비중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농민이 그다음 식민지 농정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양반의 참여는 적었던 것이 적었는데 왜냐하면 3.1운동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복벽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 성격의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이미 이제 고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벽주의의 구심점이 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주의 성격이 띌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1운동의 의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삼일운동 의의를 보면 자,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부여해 줬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다음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 무장투쟁 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비폭력 운동의 무의미함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만주와 연해주에서 그 당시 제2의 3.1운동을 꿈꾸면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 진공작전도 많아져요. 예. 왜냐하면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뭐냐면 민중들 다시 자각시켜 가지고 각성을 시켜 가지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하게 한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때는 대중계급이 근대 민족운동의 주도 세력이 됐다. 그래서 후에 이제 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 그다음에 노동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등의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그전에는 어떤 영웅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중을 조직해서 뭐냐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인식으로 바뀌죠. 예. 이거는 이제 박은식하고 신채열 생각도 인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운동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래서 전 민족의 독립운동,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이렇게 있고 이걸 보고 나서 일본이 느낀 게 뭐냐면 '아 모든 그 계층을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다 해 갖고 앞에서 말하는 친일파들을 양성을 하죠. 그 친일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을 통제하고 또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3.1 운동처럼 거족적인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의 분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제 이게 3.1 운동의 일종의 호수죠, 비유하자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운동 방향들이 각기 이제 3.1 운동에 통해서 하나로 흡수한 다음에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알려져 나가는 그런 인제 어떤 계기가 됐던 것들인데 호수 역할을 했는데 자 일단은 3.1 운동 이후부터 1920 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와. 그래서 이념적으로 그 민족주의 단체 외에도 사회주의 단체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다음 민족주의 내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분화되죠. 그래서 인제 방법론도 분화되는데 절대 독립, 무장투쟁론과 신령 양성론, 외교 독립론, 민족 해방 운동, 소련과 연대하자는 그런 것들인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 신령 양성론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거부했던 타협적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던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걸 거부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이렇게 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소 민족의 반제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우리만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하여튼 중국 5.4 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운동 그리고 인도차이나 필리핀, 이집트의 무장 투쟁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하여튼 우리끼리 이제 뭐냐면 우리만의 주장인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일제 통치 체제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죠. 문화 통치 전환의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공화주의가 정착됐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공화주의로 통합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어떤 역량을 하나로 이제 결집시키기 위해서 통일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독립의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그 당시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줬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이 세계 각국의 한민족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이제 계속 선전해 왔고 근데 사회운동의 폭발로 대의선제의 허위성과 기만성이 폭로되었고요. 나아가서 한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독립을 원하고 있음을 세계 망방에 뭐냐면 알려지게 된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히 볼 필요는 있어. 요게요. 예. 그래서 있는데 크게 이 임시정부 활동 내용은 크게 3 시기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초창기 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름대로 구심점을 역할을 했던 그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인예국단만 이제 활동했던 근근히 먹고 살았던 그 시기 그다음에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인제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죠. 그래서 한국 강복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인제 활동을 했던 세 마지막 시기 이게 세 시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초창기 때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시기를 인제 볼게요. 자 임시정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의 체계화와 어떤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리고 대동단계선에서 하나 뭉치자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정치 운동을 통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한 7군데 8군데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8군데 중에 대표적인 임시정부가 3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연해주에 만든 대한국민회라는 정부가 있죠. 예. 그래서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성정부는 어차피 인제 여기 상징적인 기구고 인제 논쟁이 됐던 상하이하고 연해주에 있는 이제 그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일단 그래서 인제 했는데 그때 이제 위치에 어떻게 인제 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노선을 이제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위치 문제하고 노선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외교적 노동을 강조하는 상하이 중심론이 있고 그다음에 무력 투쟁을 중시하는 사람은 만주안, 연해주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제 한성 정부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을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외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이가 상당히 적합한 곳이다. 상하이가 그 당시에 인제 그런 외교 무대에 에 적합한 게 뭐냐면 거기에 영사관이나 대사관들이 많거든요. 그 다 이렇게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그 앞에 뭐야 대한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만주 연해주 아니야. 만주 연해주를 정해야 된다. 임시정부는. 왜냐하면 거기가 무력 투쟁하기에 좋다. 그래서 그때 인제 지리적 이점도 그렇죠. 한반도에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공포들을 또 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만주를 중심으로 한 만주화는 주로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상하이 중심론 같은 건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타협했냐면 상하이 중심론에 입각해서 그 당시 상하이를 이제 중심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상하이에 수 이제 수도를 중심지로 두고 그리고 거기에 인제 뭐 국민회의가 이제 이렇게 입법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성 정부를 법통으로 계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회의 입법기관을 흡수하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여기에 이동희 같은 한인사회당이 참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인사회당은 그 상하이파 공산당이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고려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포함되면서 상하이 공산당 계열로 연결되고 그래서 한인사회당인 이동희가 참여했기 때문에 좌우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논쟁 관련된 사료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하이 안이 있어요. 예. 안창호가 제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만주한 이 문창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시했던 건데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만주와 연해주처럼 국내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도 국내 연락이 충분히 할 수 없으며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물며 상하이 같은 원격지에 어떻게 타국 영토 안에 있으면서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안이 이제 대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취지는 대통령 중심제일까 상권 분리일까가 민주공화제다. 있고,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을 국무원에 기속시킨 체제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권이나 국무원이나 대통령이 권한이 큰 게 아니라 항상 의회에 견제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자, 이승만을 대통령, 그다음에 이동희는 국무총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승만은 민족주의, 그다음에 이동희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리고 인제 좌우 연합 정부의 성격이 있고 또 이동희를 통해서 소련의 정부 소련 정부의 지원을 또 했어. 그 당시 소련은 이제 코민테른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동희가 좀 성향이 다르죠.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을 내세웠던 인물이고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초창기 때는 이동희 중심의 어떤 무장투쟁론자들이 중심을 했나 봐요. 예. 그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인제 그 이승만이 인제 상해에서 돌아오면서 도착하면서 그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오면서 외교 독립론을 전하는 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보통 상하이파 공산 아니 보통 이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창기 때는 이동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다. 요거 예전 기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승만을 왜 대통령으로 세웠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종전에 뭐냐면 독립운동도 있었고 이승만이 또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 국민회에서 예 자금줄을 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뭐냐면 그 대통령을 세울 경우에는 대한민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했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대통령을 세워 놨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상하이 와 가지고 뭔가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상하이 정부가 그 임시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한참 후에 와. 한참 후에. 물론 이제 그 상하이 가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예 감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인 그 뭐냐면 화물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체를 싣고 있는 화물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체칸에 들어가서 간에서 누워 가지고 있다가 상하이에 도착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하이에 오고서 나서도 실제 상하이에서 있었던 기간이 6 개월밖에 안 돼요. 잠시 있다가 그 당시 말다툼을 하고 하면서 때려치고 그냥 나가 버려. 미국 그래서 나중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긴 하는데 이승만이 일단 상하이에 잠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입법기구로서 인제 임시의정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 사법기구로서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이 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임시헌법을 만들고 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뭐 개정 1차 개정부터 해서 그 5차 개정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개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헌이라는 것은 인제 그전에 임시헌법이 있었어요. 이걸 한번 더 개헌해서 1차 개헌, 그다음 개헌해서 2차 개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개헌과 2차 개헌 당시에는 상하이에 있었던 기관이 시기고요.
그다음에 상하 3차는 이게 이동식이야. 그래서 이제 요때 상하이에서 뭐 여러 곳에 이동을 땡땡땡 해 갖고 중경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식이고, 4 차, 5 차는 이제 중일 전쟁 시기죠. 이 중경에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차 개헌 때는 한성 정부의 행정 지휘를 계승한 대통령 중심제였고, 그때 이승만이 한성 정부 때 집정관이 있었거든요. 집정관에.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대한민국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의 또 대통령이 되죠. 집정관이 그 당시 대통령의 별칭이니까. 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동희. 2차 개혁은 그 당시 인제 국무형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김구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사법권 조항이 폐지됐는데, 왜냐하면 사법권이라는 게 인제 거기 뭐 통찰 대상이 있어야지 사법도 할 수 있는 거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 폐지.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위원 내각제로 인제 채택됐다. 그래서 3차 개헌 때는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 독립정부 이제 뭐냐 그 당시에는 일당 대일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나 당들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나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3차 개헌 때는 이제 국무원 중심이 아니라 정부 임시 이정원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큰 통합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임시정부가 여기에 합류하려고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국무원 중심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정부 형식으로 의정원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유일당 운동의 방향은 이당치국의 이제 형태였다.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한국독립당이죠. 예. 그리고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인제 체제였고, 그때 인제 뭐 주석제가 됐던데, 요때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수상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들 이제 총괄하는 회의의 어떤 장 역할, 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간사 역할. 예. 그러다가 이제 4 차, 5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중경에 있었던 시기죠. 이게 중일 전쟁이었고, 그래서 구신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주석 지도 체제가 많았다. 요때 주석은 일종의 간사이지만 요때 주석은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5차 개혁 때는 인제 또 김규식을 또 참여시켰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주석은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 이렇게 있고, 요때 인제 다시 사법권 조항이 부활되죠. 심판원 조항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안에 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밀정들을 이제 뭐냐면 처벌하기 위해서 이 사법권과 관련된 심판원을 다시 추가했고요. 조선 오영대 강복권 편입 이후요, 김구와 김규식이 인제 해서 좌우합작 연합을 구성했다는 거. 그래서 김규식이 부주석으로 침입했다는 거. 침입했고요. 한국 체제라고 하는데, 한국 체제라는 것은 앞으로 인제 독립 후에 돌아올 때 나라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나라를 어떻게 이제 뭐냐면 이끌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일제의 패망에 가까우면서 귀국 준비하는 그 시기였다. 예. 그래서 1 차부터 5차 기원 같은 것들 좀 살펴봤고요. 예전에 어디에 시험 나오냐면 1차 기원하고 3차 기원이 나왔어요. 3차 기원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요걸 좀 볼게요. 예. 요거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 1차 개헌과 이제 3차 개헌이 그 당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1차 개헌이고 이게 3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인제 1차 기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처럼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중심제 형태였고, 3차 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통합된 당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강복 운동자 대단결 당을 완성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제 운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을 만들면 임시정부가 여기에 당에 들어가기도 했어. 그러니까 가독이 정부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원보다는 이 의정원에 힘이 몰빵한 형태였거든요. 어차피 인제 통합이 돼 버리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국무원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1차 개헌. 나는 임시정부 3차 개헌이다. 자, 1차 개헌은 권력 구조의 특징은
대통령 중심제와 상권 분리하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정부였다. 자, 입법기관이 임시의정원, 사법기관 법원,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 내각제를 이상으로 두면서 대통령제 내각제를 절충하면서 행정권을 공무원에 귀속시켰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제 임시의정부의 어떤 것이 이 내각제가 이제 임시의정부에서 구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좀 약간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승만이 별로 안 좋아했어. 이승만이요. 예. 자기가 독점을 하고 싶은데 독재를 하고 싶은데 항상 이제 뭐냐면 임시의정원에 선출된 내각이 항상 자신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가 1926년 안창호 중심으로 대독립당 조직 북경총성회, 약칭 북경촉성회가 결성했고, 북경촉성회에서는 그 당시 이당치고 당을 통해서 뭐냐면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내세워서 혁명 동지들을 당적으로 결합해라. 당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정부가 아니라 당이라는 형태로 결합을 한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임시정부 이미 이제 뭐냐면 약화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또 형태적으로 주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과 영토가 없는데 무슨 정부에 칭하냐.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을 하자.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없애고 당으로 통합당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를 댄 거야. 예. 그리고 민족혁명의 유일 전선에 자가하여 대당 결성을 이제 촉진하고 전선 통일 방법을 내세웠다. 좌우 통합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자, 이런 구호는 좌파 세력들이 민족협동 전선의 결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대당, 즉 유일당 결성을 이제 나타났다. 자, 북경 촉성의 결성 영향으로 국내 독립진영 안에서 영향을 줬는데 11월 국내에선 정오의 선언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당적 형태의 방향 전환론이 정해지면서 유일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촉진되었다. 임시정부도 여기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제 개편이 필요했고, 그래서 1926년 12월 국무정을 취임한 김구는 대혁명당 조직을 내다보면서 정체 변개,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를 당조직으로 해갖고 바뀌자. 그래서 이제 해서 3차 개헌을 했고, 후에 이제 대혁명당 1대 당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거기에 통합이 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개헌이 했던 거야. 자, 3차 개헌은 내용은 민족유일당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유일당 운동 이런 시점에서 내각 구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시정부의 권력의 중심을 국무원원 대신에 임시의정원의 중심을 이제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국무원 안에서는 국무령이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국무령이 이동영, 이상영, 홍진, 김구등 여러 인사가 자주 교체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국무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에 전환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2차 기원 때 국무령을 뒀잖아요. 그래서 국무령 중심을 뒀는데 이 국무령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바뀐다는 거야. 대통령제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몇 년 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바뀌어. 이게 내각 책임제 형태였거든요. 내각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바뀐 것처럼 국무령도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이제 국무위원 중심으로 집단 체제로 바뀐 거야. 예, 국무령 대신에. 그래서 이것은 국무위원회 이제 집단 제도 체제는 좌우합작하고 관련 없어요. 국무령 중심의 어떤 이제 내각 책임제가 이 수상적인 국무령이 자주자주 바뀌고 이게 뭐냐면 불안해지니까 이거를 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체제로 바뀌고 그중에 이제 국무위원 중에 주석을 한 명 둬서 일종의 간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이제 3차 개혁 내용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국무위원제는 그와 상관없이 그 당시 국무령의 문제점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주석직을 맡게 되는데 이때 주석직은 의장, 간사 그 정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당결한 당, 대혁명당, 유일당이 이제 결성되면 이당 치구가 돼. 이당 치구는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아래에 당에게 최고 전력을 넘기는 임시정부는 그 밑에 들어가는 부상이었다. 그 다음 개정한 새로운 헌법 개정도 유일당 안에서 하게 됐다. 그러나 임시정부 유지파들은 유일당이 결성되어도 정부 조직 자체는 유지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구상은 유일당 운동이 깨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요.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자 4차 개헌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이 의정원에서 국무로 전환됐고 김구 중심의 강력한 주석 지도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당 치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성된 것이 인제 그 당시 그 뭐였냐면 한국 독립당이었죠. 한국 독립당. 그 임시정부의 인제 여당 역할로는 한국 독립당이 인제 뭐냐면 만들어졌다. 한국 독립당 관련된 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다시 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을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예. 요거 이 그 기출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교 독립론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승만 이후고 인제 외교 독립을 추구했고 이승만 이전 그러니까 이승만이 인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온 게 아니라 한동안 인제 안 왔던 그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인제 상해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이 상해에서 들어와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누가 이끌었냐면 이동희라는 사람이 이끌었거든요. 요때 초기 때는 외교 독립론보다는 무장 투쟁론을 주장했어요. 이동희를 중심으로 있고 뭐 안창호가 이제 약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승만이 인제 상하이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외교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무장투쟁론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 뒤에가 인제 예 요렇게 군사활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99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9 번이에요. 자 국내 연락 조직으로서 주로 영통제와 교통국을 뒀다. 자 그래서 인제 잠깐 지도를 보면 지도를 좀 그려 보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요동반도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죠. 예 서울이라고 하고 여기가 인제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단동이라 했죠. 지금 단동이 나오죠. 예전에 안동이라고 했는데 이 안동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조직이 연통제야, 연통제. 연통제. 그래서 인제 그 국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서로 연결해서 통하다. 그래서 이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중간중간에 연통제를 해 갖고 서로 이제 연결시켜 줬죠. 예. 연통제고 교통국은 연통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교통국은 중간중간에 그 교통국이라는 정보국을 뒀어요. 그치 정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락기관. 그래서 연통제는 자금을 인제 뭐냐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교통국은 오늘날 정보기관 같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그래서 인제 요렇게 수집된 정보가 안동에 모이죠, 안동에. 그래서 인제 안동에 그 무슨 양해가 있었냐면 이동 양해가 있었어요. 이 양해라는 것은 인제 외국인이 만든 회사를 의미한 건데 이때 이동 양행에서 인제 사장이 누구였냐면 조지 쇼라는 그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이 아일랜드가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우리 사정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이동 양행을 그 당시 그 교통국의 총판으로 삼고 여기에서 인제 직결된 자금과 연락을 그 정보를 이동 양행 배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상하이로 인제 이렇게 전달해 주죠. 상하이도 그 필요한 자금과 또 인력들을 요렇게 해서 이동량을 통해서 국내에 이렇게 진입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통제는 그 일종의 지방과 임시정부의 연락기구고 교통국은 중간중간에 어떤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자금과 정보가 이동양행을 통해서 이렇게 상하이로 전달됐다.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잠깐 있었다가 곧바로 1923 년에 발각이 되죠. 그래서 잠깐 있었던 거예요. 21 년인가요? 예. 21 년에 발각이 그러니까 2년 정도 활동하고 그냥 해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영통지역 교통은 주로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요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북서지역,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일대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나머지 지역은 다 포괄한 건 아니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단체가 인제 뭐냐 아웃소싱해서 외주해 갖고 그 관할을 했고요. 자, 그럼 먼저 영통제를 볼게요. 영통제는 국내 및 서간도, 북간도 지방의 연락 조직망으로서 비밀 조직이고, 그리고 독립운동 방향이라로 국내와 연결 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도, 군면에 독판, 군간, 명감을 둬서 정부 연락처 책임자를 뒀고요. 간도에 독판부를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활동을 보면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 조달, 정부의 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지휘 감독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정보기관으로서 교통을 도는데 군에는 교통국, 면에는 교통서, 만주, 안동에서는 교통국을 이제 뒀고 그때 이용량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통신기관, 정보 수집 및 분석, 교환, 연락 업무, 그래서 국내 연락을 담당했다. 근데 이제 이 영통지와 교통국이 아까 이제 1921 년에 일제에서 발각이 돼요. 예.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 자금줄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활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 자, 하여튼 영통제 국토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조달 방식으로 예국공채를 인제 발행한 거다. 예. 그래서 인제 예국공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가 부족한 독립운동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건데, 공채라는 것은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으로서 돈을 빌려준 증서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 정부에서 이 공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예. 그래서 후에 인제 뭐 1980 년대인가 90 년대 그때 이제 상환했다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예국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그걸 샀던 사람이 아니라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골동품 뭐 골동품으로 해 갖고 가지고 있다가 받은 사람들이야. 하여튼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인두세라는 것은 이제 국내 20세 이상의 모든 조선인들에게 1 인당 1 원씩 징수했던 것이 인두세고, 의원금이라는 것은 뜻을 감안해서 돈을 내는 거인데 기부금이죠. 근데 거의 뭐냐면 관광재를 좀 뜯어낸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금의 운행은 아까처럼 인제 뭐냐면 만주의 이동량인데, 그런데 이제 부산의 백산사회와 영통제 교통국 조직 등을 통해서 정부에 조달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연통군 교통국 조직이 일제에서 발각된 후에 임시정부의 조직에 큰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요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요렇게 연결된 건데, 예. 자, 그다음에 군사활동을 보겠습니다. 아, 교과서나 뭐 그런 데서는 군사 활동이 크게 부각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인제 외교 독립론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고정관념화 돼 갖고 그런 건데, 실제로 임시정부 초창기 때는 군사 활동에 더 치중됐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돌아오고 나서 외교 독립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인제 뭐냐면 외교 독립 운동에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한계로 군사적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승만이 돌아오기 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동희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임시정부가 군사 활동을 인제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20 년대 활동을 보면, 자, 독립전쟁 원년을 인제 선포하고 독립전쟁론의 중심을 전개했다. 이건 초기 때예요, 임시정부 초기. 이승만이 상하이에 오기 전에요. 예. 그래서 상하이에 없을 때, 상하이에 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서간도 구체 내용을 보면 서간도 군고, 그러니까 북간도 군고, 강동 군고 지역으로 나누고, 이곳의 사무는 임시지방 사령과의 겸임하도 하고, 독립군에 응할 중령과 노령 거주. 그러니까 이제 중령과 노령은 그 당시 러시아 지역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아니 이거는 러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여기는 중령은 중국의 지역을 얘기한 거죠. 거주 한인들의 번역임을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규정했고요. 각지의 18세 이하의 군적 등록 사업을 진행했고, 대한민국 육군 임시감제를 발표해서 독립전쟁 시 기본 병력이 된 육군의 평성 및 간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있는데 여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인제 그 국편이 우리 역사에는 가서 가 보면 신편한국사 있죠. 이 신편한국사 한국사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고, 교과서 수준에서는 이제 요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 산하에 국무부를 설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무원 있는 것이 다 요 관련된 기구 이 내용이에요. 그 국무부를 설치하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지와 3개 군사구역을 나누고요. 예. 그리고 독립군을 편성하고 독립군 임시정부의 산하에 편식시킨다. 요 내용을 좀 풀어서 쓴 거야. 요 내용을 여기에서 풀어서 쓴 거. 교과서 수준에서 풀어서 쓴 거예요. 교과서. 그다음에 이제 국무 산하에 국무부가 돼 있지만 국무원이나 국무부나 똑같은 거예요. 예. 국무 산하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직접 군사관부를 양성하려고 했고요. 그 국무부 직할대로서 강복군 사령부, 국내 강복군 총을 설치하고 남만주에 육군 참의부를 편성해요. 이 참의부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비행사 양성을 위한 한인 비상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나름대로 군대를 갖추고 자체 군대를 갖추고 뭐냐 여러 가지 육해군을 이제 마련하려고 했는데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됐죠. 왜 실패했냐? 일단 영통제와 교통의 붕괴로 인력과 자금이 부족했고요.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 세력들이 자유시 이동이 해산이 됐어. 거기에다가 또 이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이승만이 본격적인 외교 국림을 하면서 초창기 진행됐던 이런 이제 독립 그 운동이 군사 활동 내용이 점점 없어지고 외교 독립론으로 이렇게 중심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파악을 해 두세요. 이게 18 년인가 19 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인제 임시정부 때 초창기 때의 그 독립운동 상황들을 좀 정리를 쭉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는 1920년 19 년에 거쳐서 20 년에 초기 때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에요. 이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중에 40 년에 한국 강복군이 창설되죠. 그런데 이거는 인제 그 뒤에 한참 후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것이 외교 활동이야.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 끝난 후에 파리 강화회담을 걷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인제 휩쓸려 그 분위기에 타서 그 당시 이제 강대국의 외교관을 파견해 갖고 설득을 시키면 나름대로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도 그렇고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그 민족 지도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임시정부 활동 뒤에 임시정부 활동했던 사람들도 초창기 때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죠. 예. 들어주진 않았지만 자 목적은 보면 강대국의 이제 외교관을 이제 파견하고 파리 강화의 그다음 워싱턴 의 국제연합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국제연맹을 가입하는 시도했다. 근데 다 실패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정부는 거의 뭐 듣보잡이었고 어 세계 각국도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활동 내용을 보면요. 주요 파리 위원부가 있어요. 자, 이 주요 파리 위원부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신한청년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한청년단의 김구식을 파견했는데 나중에 신한청년단이 3.1 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한청년단이 이름이 그 신한청년단 안에 이제 파리 의원부를 설치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임시정부가 있고 신한청년단이 있고 그 밑에 산하조직이죠. 신한청년단 그 안에 파리 위원부를 이제 설치했어.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신한청년단에서 설치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그 파리 강화에 갔던 김규식이 그 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주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고 여기 외교총장을 임명하죠. 그래서 파리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독립공고설 전체 한국인 명의로 파리 강화에 제출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국민위원부를 설치했어요. 국민위원부. 그래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서재피에서는 필라델피아의 한국통신부를 이제 설치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워싱턴 회의나 국제연맹에 가서 독립운동 위진을 전달했죠.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이. 근데 이게 다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뭐 국제연맹이나 워싱턴 회의는 그냥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 밖에서 그냥 소리만 외쳤던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교 활동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 외교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내분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교육과 문화 활동을 보면요. 독립신문을 만들었죠. 독립신문.
예전에 이제 객관식 그 선지에 나왔던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으로서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강수가 주필 역할했죠, 이강수가. 그래서 이강수가 그 당시 이제 독립협회 그러니까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이강수 주필로 참여하고요. 임시정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변절했냐면 아 이강수의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강수의. 그래 갖고 이제 이 여자친구를 그 당시 일제 경찰이 잡아가서 있었 그 족을 쳤거든요, 막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강수가 들은 거야. 그래서 상해에서 곧바로 인천에 인제 갔죠. 근데 인천항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인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강수가 잡혀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그다음 날에 풀려 나왔어. 근데 이강수의 몸이 깨끗해. 어디 맞은 흔적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 보통 독립운동하면 일단 그 경찰서 가서 두들겨 맞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강수는 고문 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고 멀쩡한 몸으로 하루 이틀 만에 나와 버린 거야,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 변절했구나. 그래서 이강수가 이 여자친구 때문에 변절한 거죠. 그래서 이강수는 좀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여자한테요. 예 그 말도 좀 잘하고 여자를 위한 배려도 그 있고 하는데 여자한테 잘한다고 해서 독립운동 자질이 있다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강수가 인제 그 당시부터 이후부터 변절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전까지는 독립신문에서 그 뭐냐면 주필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료 편찬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일제 조선사 편사에 대항해서 이강수, 안창호 등이 설치했고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고 일제의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 요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제연맹의 한민족 자주 독립의 자주성을 구명했고요. 그다음에 박은식이 여기에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했어요. 네. 요거 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한국 통사다음에 쓴 거거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제 뭐 교육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이제 초등학교인 인성학교도 만들고 중등과정인 삼일중학도 만들고 이런 활동도 했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20 년대 초반에 들어가면 그 활동에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동자 교통국을 설치했다가 이게 발각이 되죠. 이게 조직이 파괴돼.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인제 모집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주의와 어떤 사회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립 갈등 그리고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싼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인제 이런 것들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를 통해서 분출돼 나가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 이제 국민대표 회의 관련된 배경이나 그때 이제 논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